예, 지금부터는 법인 회생 절차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개시 신청하고 개시 결정 난 때부터 한 1년 안에는 인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가 결정은 법률상 한 6개월까지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용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회생 신청이 있고 인가 결정이 있고 회생 절차 종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언론 이렇게 TV를 많이 보시면 무슨 기업 회생 절차 졸업, 뭐 법정 관리 졸업,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법률 용어로 따지면 회생 절차 종결이라는 거죠. 종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원의 관리 감독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모든 경영권이 이제 회사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차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회사가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 회생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근데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사회 결의라든지 뭐 정관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그 회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하는데 거의 한 뭐 95% 이상, 뭐 99% 정도가 그 회사가 자발적으로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도 할 수 있고 뭐 채권자들도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주들 채권자들이 회생 신청하기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이거 회계 장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 장부를 확보하지 못해서 회생 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존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회생 신청한 이후에 7일 내면 이 두 가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권자들한테는 모든 회사 재산에 대한 권한을 법원에서 관리 감독할 테니 강제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이런 포괄적 금지명이 내려지는 거죠. 이것은 서울회생법원하고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아주 신속하게 한 3일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법인은 제 생각에는 보통 해보니까 한 7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개시 결정은 회생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개시 결정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용어 정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개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관리인의 이행 선택권, 해제권, 이게 다 모든 게 개시결정일로 생기고 개시결정일과 동시에 관리인도 선임하고 만약에 제3자 관리인 선임 안 했다. 그러면 기존 경영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에는 한 달 내에 개시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은 이 회생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한 3주 정도 되면 개시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에 있는 대표이사 인감을 관리인 인감으로 다 이렇게 변경시키고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도 다 특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도 개시결정일 전까지의 이자만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시결정일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모든 소송, 얼마나 소송이 많겠습니까? 그 회생에 돌입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진행 중인 소송들은 너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중단되는데 이것은 예컨대 회생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이 진행 중에 있고 재판은 저 부산고등법원에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그럼 부산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 회생 개시 결정이 났는지 이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개시 결정문을 첨부해서 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바로 이 소송 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소송 절차를 왜 중단하냐면 채권 조사를 이 회생 절차에서 다 해서 어차피 인정할 것은 다 빨리빨리 인정하고 부인할 거, 도저히 인정 못하는 채권, 그런 채권들만 몇 개의 소송을 그냥 진행해서 거기서 판단을 받아서 그걸 회생 계획안에 넣어서
권리 변경을 시키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개시결정 난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되고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 목록은 누가 제출하냐? 이것은 회생 신청한 채무자 회사 측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으면 특히 외국인 채권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일을 해보면. 그럼 외국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회생 진행 중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률상 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 관리인은 뭐 공무수탁 사인이란 이런 지위를 주어서 thông 관주의 의무상 최대한 이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 채무를 정리해서 법원에 목록으로 제출해라.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회생 채권자들이 이 회생 개시 결정을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할까 봐 그걸 대비해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신고. 채권 신고는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시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를 다 기재를 해서 채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도 없어. 그럼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게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저한테 이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서치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게 아니 우리 채권은 빠져있다. 그러니까 우리 채권은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채권자들은 그 채무자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우리 채권을 빼달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채권이 누락됐으면 그 채권은 살아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이 없으면 신고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 회생 계약안이 인가난 이후에는 그 채권은 소멸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채권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 그 다음에 채권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권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인할 것인지를 정해서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부인표는 말 그대로 시인, 부인하는 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채권은 시부인표에 딱 시인하는 채권 들어가면 그 채권은 이미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그 시부인표로 인해서 작성되는 회생 채권자표를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부인했을 때는 부인당한 채권은 용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안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30일 안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부인당한 채권은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개시결정 이후에 진행 중인 소송이 중단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단된 소송은 부인당했을 때는 그 중단된 소송에 대해서 수개 절차를 밟아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채권이 얼마인지 결판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진행 중인 소송에 있는 금액을 시인해버렸어. 그러면은 당신 채권이 얼마다. 우리가 다 인정하겠다. 했으면 더 이상 그 법원 가서 다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 중인 소송은 소취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위원은 그 회생회사에 대해서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서 법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내용이 회생 폐지가 적당한다, 회생 계속이 적당하다, 뭐 이런 조사보고서 결과가 있겠죠.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회생 계속이 적당하다면 그 이후 절차로 갈 것이고 회생 폐지가 적당하다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가전 M&A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설명을 드리자면 조사위원회 이렇게 조사 결과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가 커서 회생 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청산해서 채권자들한테 이 자산을 배당하는 게 더 채권자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조사 보고서가 나왔을 경우
그 회생회사 입장에서는 회생 폐지해달라. 회생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생 신청 전 단계로 돌아와서 채권자들이 압류, 강제집행, 뭐 모든 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파산 절차로 해달라. 그러면 파산 절차 하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남과 동시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 거죠. 파산 관제인이 이 회사의 재산을 환가를 해서 파산 채권자들한테 다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절차가, 뭐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인가전 M&A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도 인가전 M&A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조사 보고서에 당장 회생을 폐지하는 게 적당하다 하면 관리인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할 인수 주체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인수할 주체를 찾아서 인수 주체가 이 회사를 사겠다. 그럼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를 일시불로 변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이 합쳐서 100억이다. 근데 매각 대금이 10억이다. 그럼 10억 가지고 이 100억을 다 해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이 한 10% 정도만 되는 것이고, 그 10% 가지고 이 관계인 집회를 하는 겁니다. 관계인 집회를 해서 10%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변경에 동의하느냐 해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각대금 10억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냐? 기존 구주주의 주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중에 10억은 받고 이 채권자 90억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 90억은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에 주식으로 줍니다. 출자 전환해서 90억 원어치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M&A 했을 때 90억 원어치 주식이 새로 생기는 거고, 기존 구주주의 주식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출자 전환된 90억 원어치 주식하고 구주주의 주식을 전부 100%다 소각시켜버리죠. 그리고 매각대금 10억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전체 주식 100%를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100억인데 10억만 받고 뭐 이런 회생 계획에 동의하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에서 존속형으로 이렇게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분할 변제를 받습니다. 10년 동안 분할 변제를 받는데 10년 동안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일시불로 10억을 받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A는 회생 절차에서 뭐 성사되기도 어렵지만, 만약 성사됐다고 하면 거의 웬만하면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뭐 해주는 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 관리인 입장에서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가지고 이게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들한테 보내죠. 보내서 이게 동의를 받아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생 계획안은 통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생 담보권자들은 거의 100% 변제로 회생 계획안을 세우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뭐 이런 원칙 때문에 통상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연 6% 정도 개시 후 이자를 또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50%를 10년 분할 상환으로 분할 변제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 나머지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것은 출자 전환을 시켜서 주식으로 주는 하고,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이후에 이게 회생회사인데 자본금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병합을 시켜서 자본금을 이렇게 줄여놓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한 이후에는 우리가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보내서 조율을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자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뭐 금융권마다, 은행마다 또 입장이 다르고, 그 상거래 채권자들도 주요한 채권자들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 접수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서 동의에 다오 하면은 채권자들의 의견이 오면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수정 회생계획안을 또 제출을 하죠.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해서 이런 식은 또 어떠냐? 그러면 또 다른 채권자들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뭐 수정을 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채권자들과 조율을 해서 회생계획안을 픽스를 시킨 다음에 관계인 집회를 정하는데 인가 조건이 회생담보권자는 금액, 이게 저기 채권자 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금액. 회생담보권자 금액은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회생채권자들은 금액 대비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상 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금융권 대출이기 때문에 몇 개 은행, 뭐 큰 은행 몇 개만 동의를 받아서 하면 관계인 집회에서 거의 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약간 그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